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49페이지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볼게요. 자, 150페이지 보면 회계 변경 있죠?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이론 문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버겁다. 예,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는 넘어가시고,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따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론 문제로는 잘 나와요. 시험에서는. 자, 회계 변경이 있는데 이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바꾸는 게 회계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해왔었어요. 예,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 다른 회계 처리로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의선지법으로 썼어요. 선의선지법이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요거를 후의선지법으로 평균법으로 바꿨다. 평균법도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죠. 예, 뭐 이런 걸 회계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150페이지 상단에 1번에 의의가 있죠. 회계 변경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외우세요. 정당한 회계 변경은 딱 봐도 정당해 보여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1번 정당하지 않은 거. 1번에 재무적 기초 경고 및 이익 조정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한다. 왠지 불순해 보이지 않아요? 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세법의 규정이 변경되어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세법의 규정이 변경된 경우, 그 세법을 따라간다. 회계가 세법을 따라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회계는 회계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회계 나름대로 논리로 가야지 세법의 규정을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3번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 회사가 규모가 좀 커지면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든 거를 그 회계사들한테 검사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회계감사라고 하는데, 그럼 회계감사 받기 전에는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가 회계감사를 받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고치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계감사를 받든 안 받든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 그 세 가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회계 변경의 유형이 있죠. 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유형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방법을 바꾸는 거다. 방법을 바꾸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거, 추정치 변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책의 변경 보세요. 표의 정책의 변경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거, 바꾸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 1번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과정을 선의선지법에서 후의선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번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다 보면은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새로운 자료나 추가적인 정보의 입수에 따라 회계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사례를 봤더니 전부 다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1, 2, 3번을 보면은.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건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단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감가상각 관련된 변경 있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변경은 얘는 무조건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감가, 상각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추정의 변경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방법을 바꾸는 거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건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냐면요. 감가, 상각 방법, 감가, 상각과 관련된 변경은 모두 다 추정의 변경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단에 3번에 회계 변경, 회계 처리가 있죠. 회계 변경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회계 처리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급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일괄처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진법이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 있잖아요. 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할 때는 소급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에요. 그래서 회계 변경을 이렇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나누는 이유는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써야 되겠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분계는 오른쪽 151페이지 보세요. 151페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사례 보시면은 주식회사 준서는 2001년 1월 1일에 취득한 내용요소 5년의 비품 10만 원을 정일법으로 상각하여 오던 중 2002년 12월 31일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주 준서가 취득한 비품의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일법의 상각률은 40%이다. 2002년에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정률법이 있고 정액법이 있어요.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고 X 3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뭘로 해왔대요? 정률법으로 해왔다죠. 그럼 정률법이 정률이 40%니까 정률법으로 했으면은 X 1년도에 4만 원, X 2년도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미상각잔액의 정률을 곱하면은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금액의 40%니까 24,000원. 그 다음에 X 3년도는 얼마가 되느냐? X 3년도에는 10만 원에서 4만 원 빼고 24,000원 빼고 여기에 40%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지? 예, 14,400원이 돼요. 자, 정액법을 하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내용 요소가 5년이잖아요. 2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정률법으로 해오다가 뭘로 바꿨대요? 예, 정액법으로 바꿨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거 먼저 회계 처리를 소급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급법. 소급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그 방법을 썼었다라면이에요. 자, 처음부터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 아니라 얼마였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분계를 했으면은 4만 원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기존 게 얼마가 돼 있었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4만 원, 대변에 감루 4만 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많이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빼면 되겠어요? 네. 2만 원을 빼고 감루 2만 원. 자, 작년도부터 분계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감가상각비 분계는 2만 원만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2만 원 취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잖아요. 자, 작년도에 이렇게 분계한 걸 올해 취소하는 분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은 작년도 비용이잖아요. 그럼 작년도 비용을 이미 결산 분계를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에 다 묻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법. 기존에 처음부터 그 방법을 썼어서 떠라면으로 가는 게 소급법인데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 비용은 작년도 잉여금 내에 다 묻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산분계, 손익분계를 통해서 다 이익잉여금 내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익잉여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줄어들어 있겠죠. 4만 원, 4만 원만큼 줄어들어 있는데 원래는 얼마만큼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2만 원만큼만 줄었어야 되는 거니까 2만 원만큼을 취소하는 분계. 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소급법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소급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 방법을 썼어서 떠라면이고, 그리고 작년도의 비용을 올해에 고치는 건데 작년도의 비용이 이미 이익잉여금 내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을 뜯어 고쳐야 되는 분계. 그래서 소급법은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급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라는 거. 자, 그럼 151페이지에 거기 상단에 표에 보시면은 과거의 재무제표 소급법은 수정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 꼭 알아두시고. 그럼 장점이 뭐냐? 장점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돼요. 왜냐면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고친 거잖아요. 작년도의 감가상각 방법도 정액법이었고 올해의 감가상각비도 정액법으로 고쳐놨으니까 네, 재무제표가 비교하기 좋아져요.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해가 돼요. 왜냐면은 작년도 재무제표를 올해에 고친 거잖아요. 작년도 재무제표를 바꿨죠. 이익잉여금 부분은. 그러면은 신뢰성이 떨어져요. 재무제표를 자꾸 바꾸고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그 재무제표 아무래도 좀 믿음이 안 가죠. 자꾸 뭔가를 바꾸면은 신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회계 처리 방법은 이 소급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일 때 소급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이 중요한데 특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로부터 모든 특징이 시작해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고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쳤기 때문에 신뢰성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에 이제 회계 처리 두 번째 단기 일괄 처리법이죠. 자, 만약에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단기 일괄 처리법은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었어야 되니까 대변의 감가상각비 2만 원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감르 2만 원을 차변에 취소시켜요. 그럼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 2만 원을 취소한 거잖아요. 이게 작년도 비용이지만은 이 작년도 비용 취소를 올해의 비용 취소로 반영하는 거. 이게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단기 일괄 처리법. 단기 이익, 회계 변경 이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서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게 단기 일괄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 일괄 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는 않죠. 네. 그래서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상단의 표를 보세요. 특징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단점이 뭐냐면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저하가 돼요. 작년도 거는 정률법이고 올해 거는 정액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회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단기 손익이 바뀌잖아요. 이 이익은 작년도 이익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거를 올해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특징은 그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 마지막 전진법을 볼게요. 교재 152페이지 상단에 전진법 사례가 있죠. 자, 전진법은 그래요. 회계 처리, 그 책에는 회계 처리 몰라야 돼요. 진짜 몰라야 되니까 그럼 보지 말고 그냥 전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특징만 알아두세요. 자, 작년도까지 정률법을 쓰다가 올해 정액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도까지는 정률법을 쓰라는 거예요. 쓰고 올해부터 그냥 정액법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전진법이에요. 올해부터 정액법 쓰면 돼요.
올해에 이 건물을 새로 취득했다라고 보고 건물의 비품이요. 비품. 이 비품을 올해에 X2년도에 새로 취득한 걸로 보고 올해부터 그냥 정액법으로 하면 돼요. 그럼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현재 6만 원짜리잖아요. 6만 원을 감가상각하면 돼요. 내역연수 몇 년이 남았어요? 내역연수가 총 5년이니까 남아있는 내역연수는 4년이에요. 그래서 6만 원을 4로 나눈 15,000원만큼을 올해의 정액법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되는데 분계 시험 절대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겠고 그냥 특징만 알아두세요. 전진법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해부터 바뀐 방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상단의 특징 보세요. 과거의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아요. 얘도. 그 다음에 장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유지가 되겠고 안 고치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을 방지해요. 왜냐면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가 된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변경 효과 파악이 어렵다. 지금 이 전진법 있죠. 전진법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진법은 요거 회계 추정의 변경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일 때는 전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별표 1 볼게요. 한번 읽어보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을 써야 돼요? 소고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소고법은 처음부터 그 방법을 썼더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고법을 써야 되는데 그 과거에 처음부터 그 방법을 썼더라면으로 갔을 때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 누적, 그러니까 회계 변경으로 인한 그 누적 효과 있잖아요.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어요? 전진법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을 써야 돼요? 서구법이잖아요. 그럼 서구법을 쓰려고 봤더니 누적 효과 자, 서구법을 쓰려고 했는데 누적 효과 파악이 어렵대요. 누적 효과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뭘로 써야 돼요? 누적 효과의 파악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전진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전진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한 볼게요. 또한 첫 번째 줄 끝에 또한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방법을 바꾸는데 방법을 바꾸면서 추정치도 함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방법도 바꾸고 추정치도 바꾸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소급해서 전진해야 돼요. 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한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 후 전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진하고 소급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어디 길 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럼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가요? 아니죠.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소급시켰다가 다시 전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볼게요. 152페이지 하단에 그 페이지가 좀 빠져 있는데 152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오류 수정 있죠?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류 수정이 있는데 오류 수정은 자, 얘는 회계 변경하고 다른 게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계 원칙을 사용하다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바꾸는 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오류 수정은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게 오류 수정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류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로 나눠지거든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두 번째,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 중단 오류다. 중단 오류일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류 수정 오류라는 효과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시켜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시킨다. 이 말이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친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잉여금을 뜯어 고친다라는 거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X1년도에 오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X1년도 오류 분계가 차변에 복류생비 900원, 대변에 현금 900원이에요. 근데 올바른 거 있죠? 네, 올바른 분계는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올바른 분계는 차변에 복류생비가 400원이었어야 돼요. 네, 대변에 현금 400원. 이렇게 할까? 미지급금. 미지급금 4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럼 얼마만큼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류생비가 900원이 아니라 얼마였어야 돼요? 400원이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류를 언제 발견했냐면요. X2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만약 X1년도에 발견했으면 그냥 고치면 됐었어요. 근데 X2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재무제표가, 작년도 재무제표가 다 나온 상태이죠.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단기에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미지급금이 900이 아니라 400이어야 되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500을 빼요. 자, 그 다음 복류생비 또 9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400이 돼야 되니까 대변에 복류생비 500을 이렇게 빼면 돼요. 자, 그럼 대변에 복류생비 500을 뺐는데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면은 작년도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얘를 뭘로 쓰느냐? 중대하다. 그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요. 작년도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손익은 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네, 그때는 뭘로 처리하느냐? 네, 중대하지 않은 거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거는 단기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중대한 거는 작년도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대하지 않은 거는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383페이지 보세요. 자, 383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383페이지 12번에 본사 건물에 대한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가압납부한 금액이 2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전년도에 전기료를 얼마 납부했냐면요. 20만 원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년도 전기료, 본사 건물이니까 수도 광열비겠네. 그럼 차변에 수도 광열비 20, 전년도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 원이 나갔겠죠. 근데 이게 가압납한 거라서 올해 돈 들어왔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계정 과목은 작년도 비용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작년도 비용은 작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오류가 중대하대요, 중대하지 않대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니까 뭘로 처리하면 돼요? 정기 오류 수정이익. 정기 오류 수정이익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전표 입력하실 때 정기오류 수정이익이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본 쪽에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쪽에 계정 과목이 있을 건데, 중대하지 않은 거는 영업의 수익 쪽에 정기오류 수정이익, 그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세요.
자, 그러면은 152페이지 다시 가시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153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죠? 이거 바로 좀 풀어볼게요. 1번에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하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아니에요. 그 추정의 사유가 발생한 그 연도부터 적용하면 돼요. 자, 2번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답이 1번이겠죠. 1번만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2, 3, 4는 추정치고. 자, 3번 일반 기업 회 기준의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맞고 2번이 틀렸는데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했었죠. 자, 4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중 단기 일괄처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과거와 단기 재무제표가 동일한 회계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 공시되므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된다. 지금 단기 일괄처리법이니까 비교 가능성을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일괄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2번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고 포괄주의에 충실하다. 이게 맞는 건데 단기 일괄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거의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포괄주의는 나타낼 수 있는 손익은 다 나타낸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괄주의에도 충실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5번 소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된다. 예, 맞죠? 아니에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죠. 뜯어 고치기 때문에 신뢰성이 저하가 돼요. 2번이 맞겠네. 정기 재무제표가 단기와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하므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죠. 자,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6번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이겠죠. 세법을 따라서 회계 변경하는 거는 올바른 회계 변경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7번의 답도 4번인데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 정책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8번도 잘못된 거 보면은 4번이 답인데 7번하고 문제가 비슷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9번 오류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겠죠. 오류수정은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건데 1, 3, 4는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게 맞고 2번은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 변경. 원래 제대로 된 회계 방법을 제대로 된 걸로 바꾸는 거니까 오류수정이 아니죠. 자, 10번 다음 중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인데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한 것도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네,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걸 제대로 고치는 거니까 회계 변경이에요.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거죠. 근데 1, 2, 3번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거단 말이에요. 아, 10번에 1, 2, 3번은 저거네. 다 오류수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그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류수정, 회계 변경 및 오류수정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있죠. 읽어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그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나오는데 회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회계다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용한이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용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얘를 제공하는 수단은 뭐가 있느냐?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먼저 나오는 게 요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58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질적 특성. 질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목적 적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정보가 회사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 있는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에피적,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하고, 자, 그다음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정보가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자, 표현의 충실성. 자,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아끌쨌다고 옛날에 외웠는데,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 검중.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에피적.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 자기하고 관련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에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믿을 만한 정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표 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목적 적합하다 이 말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럼 LG전자가 연간 이익이 있잖아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이 요게 이제 2017년도라고 했을게요. 이때 이익이 예상의 이익이 10억 원이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얘들이 반기 결산해가지고 반기 재무제표를 보내준 거예요.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해가지고 그 공시한 이익을 봤더니 8억 원인 거예요. 반기에 이익이 8억 원이 났으면은 이 정보는 나하고 일단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보를 봤을 때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연간 이익이 반기가 벌써 8억이니까 연간 이익은 한 16억 정도가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상하고 있는 이익이 맞냐 안 맞냐? 중간중간에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나중에 2018년도 이때 나와봤자 의미가 없겠죠. 적시에 제공이 돼야지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봤을 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적시에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표현에 충실해야 돼요. 표현에 충실하다 이 말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나타내라 그 말이고, 검증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만약에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요. 자,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A가 평가했더니 1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B가 이 비상장 회사 있잖아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했더니 얘는 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정보가 믿을 만해요? 아니죠.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치에 도달해야 된다. 그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자, 그다음 중립성이 있는데 중립성은 뭐냐면요.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중립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회 기준을 제정하잖아요. 기업회 기준을 만들 때 어떤 회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말고 회사나 정보 이용자가 누가 봐도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주요 질적 특성이에요.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 뭐 다른 질적 특성도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160페이지 하단에 4번 있죠. 자, 4번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서로 상충이 돼요. 얘를 충족하면 얘가 좀 부족하고 얘가 충족되면 얘가 부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 상충 관계에 대해서 보는데 그 1번의 자산 평가 방법이 시가법이 있죠. 시가법이 목적 적합이에요. 왜냐면은 목적 적합성은 적시에 제공돼야 되잖아요. 적시성을 생각하세요. 그럼 시가법은 적시에 계속 제공되는 정보이죠. 자, 근데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시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지금 당장에 팔 수 있는 가격인데 그 가격이 측정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파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법은 신뢰성은 좀 떨어져요. 자, 근데 신뢰성의 원가법은 신뢰성이 좋아요. 원가는 얼마 주고 샀느냐잖아. 얼마 주고 샀느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해졌죠. 내가 산 금액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정보는 한번 나온 정보이고, 그 신뢰성은 높으나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아니죠. 과거 정보잖아요. 과거. 자, 이번에 수익인식 방법이 있는데 완성 기준이 신뢰성이고 진행 기준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옳은 것은 답이 일단 옳은 것은 답이 1번이고 2번은 틀렸어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자, 근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해에만 수익이 너무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매년 수익 금액을 알려줘야지 적시의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자, 3번에 손익인식 방법이 있는데 현금주의가 신뢰성이 있겠죠. 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해요. 그다음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거잖아요. 발생주의는 적시의 정보가 제공되는 거예요. 매년 결산 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분기하잖아요.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가 목적 적합성이고 현금주의가 신뢰성으로 가야 돼요. 4번에 재무제표 보고 시기가 있는데 목적 적합성, 분기하고 반기 재무제표가 훨씬 더 목적 적합성이에요. 왜냐면은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는 1년에 딱 한 번 제공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적시성은 좀 떨어져요. 근데 신뢰성은 높아요. 왜냐면은 그 한 해 거를 다 결산해서 만드는 재무제표니까 훨씬 더 꼼꼼하게 만들겠죠. 그 재무제표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하나만 좀 더 적을게요. 그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있죠. 대손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 자, 충당금 설정법이 있어요. 충당금 설정법은 목적 적합성. 자, 신뢰성 부분에는 자, 신뢰성은 직접 상각법. 직접 상각법이 더 신뢰성이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직접 상각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만 대손 분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정확한 거겠죠. 충당금 설정법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결산일 날에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여 그 추정액을 대손 분기하는 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아무래도 적시에 대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긴 하나 그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가볼게요. 그 160페이지 상단에 1, 2, 3번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저는 좀 풀이를 생략할 거고 이제 158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 좀 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고, 네,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자,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네, 다섯 번째, 네, 주석이 있어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될 필수 재무제표예요. 요 5가지가. 자,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단 주기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주기랑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아요. 자,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건데 재무제표에 보면은 뭐 여기 자본 있잖아요. 자본 부분에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관로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예, 이런 게 주기예요. 갈로로 예, 금액 알려주는 거. 이게 주기인데 이건 꼭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주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별지인데 재무제표 본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낼 수 없는 정보를 주석이라고 하는 별지에다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주석이에요. 이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예, 주석은 재무제표예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재무제표였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본변동표 내에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꼭 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좀 더 특징을 자세하게 볼게요. 이 3가지는 뭐 특징 몰라도 돼요. 158페이지 1번에 재무상태표 있죠.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얘는 시점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이 있는데 그 표에 보시면은 1번에 구분해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총액주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자산, 부채를 상계한 자본만을 나타내진 않죠.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겠고, 3번의 유동성 기준. 이거는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그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라고 했었고, 배열을 할 때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오죠. 그래서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산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유동성이 높다고 하는 말이 현금화가 빨리 되는 자산이 유동성이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좌액은 보통액은 그 순서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먼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밑으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같은 말인데, 유동성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할 때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배열을 한다. 재무제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가. 자,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꼭 1년 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라고 하면은 꼭 1년 이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게 조선업 있죠. 조선업은 배 만드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1년 기준을 적용하면은 재고자산 같은 거도 만드는데 보통 3년, 4년씩 걸리는데 걔네들한테 1년 기준을 적용하면은 유동자산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돈 받는 것도 한 3년 뒤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1년 기준으로 적용하면은 전부 다 비유동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업종에 맞게 유동성 기준을 꼭 1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잉여금 구분 표시가 있는데, 자본 배웠죠? 자본 배울 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인 자본잉여금하고 손익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인 이익잉여금,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죠. 자, 6번에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인데,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죠.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 계정 과목들은 재무제표 본문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단에 손익계산서 있죠. 자,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인데 얘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작성 원칙이 발생주의다, 1번에.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요. 그럼 이익이 나오죠. 자,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실현주의라고 썼죠.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했었고, 수익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거는 발생주의라고 했었죠. 이 세 가지. 네. 자, 상단에 발생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실현주의, 그 다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건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의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을 상기한 순액인 이익만을 나타내지 않죠.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고, 5번의 구분 표시. 이익을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5가지, 4가지로 구분해서 이익을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 3가지 가정을 하고 만들어요. 첫 번째, 기업 실체 가정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분개해야지, 그 기업주, 사장과 관련된 건 분개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 쓴 거는 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 실체 가정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분개하라. 그 말이고, 자, 이번에 계속기업의 가정. 회사가 오늘 망한다라고 하면은,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해야지 원가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에 회사가 망하니까 팔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분개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3번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인데, 당연히 기간을 끊어서 보고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기간을 안 끊어주면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는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볼게요. 보수주의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첫 해년도 있잖아요. 첫 해년도에 정액법이 있고 적립법이 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일까요?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이잖아요. 2가지 이상일 때 이익을 더 낮게 하는 방법이 보수주의예요. 그럼 적립법은 제가 유형자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가액 예상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비용이 더 많이 잡히는 방법은 적립법이잖아요. 적립법 하에서 비용이 더 많이 잡히니까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수주의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적립법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자, 보수주의는 특징이 일단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되겠고,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거,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자, 설명을 다 드렸고, 161페이지 가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상단에 5번 보시면은 보수주의 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수주의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3번을 읽어보면은 회계연도의 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임의로 단축한다. 잘못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인정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게 보수주의예요. 자, 7번 보세요. 7번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인데, 아니야, 읽어볼게요. 1번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이익잉여 처분,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좋은 말이죠. 2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네, 맞는 말이고, 3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자이겠다.
주주한테는 없어요. 예, 경영자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경영자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8번하고 9번은 염두를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10번에 그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가 아닌 것은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춰야 돼요. 1번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 전부 다 추정치죠. 감가상각할 때도 추정치, 그 다음 대선 분기할 때도 추정치, 예, 추정치를 허용해요. 답이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보시면은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계속성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1번 중요한 회계 정보를 필요할 때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적시성이죠. 뭐 이건 아니고 2번 기간별로 재무제표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 계속성의 원칙, 회사가 계속 존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간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성 원칙은 중요시하는 이유가 기간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이 4번이겠죠. 보수주의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 방법을 변경해서 네, 그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익 조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